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인천에 사시는 30대 남성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직업 특성상 평소에 자주 출장을 다니기 때문에 6살 연하의 아내를 어쩔 수 없이 집에 자주 혼자 남겨둡니다. 아내는 혼자서는 외로움을 많이 타기도 하고 집에 혼자 있으면 밤마다 혼자서 잠을 잘 때 무섭다고 해서 대형견을 입양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결혼 전까지 필라테스 강사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도 운동을 즐겨하는 편입니다. 아내는 결혼 이후에 저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싶다고 하며 항상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제가 출장을 다녀올 때마다 무언가 아내의 몸매가 조금 더 탄탄해지고 봉긋 솟아오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랜 출장을 마치고 간만에 주말을 아내와 함께 맞이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희가 입양해온 큰 개가 베란다에 누워서 저를 예의주시하고 있더군요. 아마도 제가 오랜 시간 집을 비워서 그런지 저를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느껴졌습니다. 항상 그 개는 저에게 매우 불친절하고 항상 저를 보면 으르렁대며 당장이라도 물려고 하는 듯한 태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 개를 너무 능숙하게 다루며 달래주더군요. 제가 다가가면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는 그 개가 아내의 옆에서는 항상 순한 양이 되는 것이 한편으로는 꽤나 기분이 불쾌했습니다. 지가 먹는 사료값은 아내가 아닌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온 돈으로 사는데 말이죠. 저는 언젠가는 이놈을 제대로 혼쭐 내서 길들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아직까진 당신을 경계하는 것 같으니 아들처럼 생각하고 친절하게 대해달라고 하더군요. 종종 뉴스에서 큰 개가 갑자기 날뛰어서 사람을 물었다는 사건들을 보고 난 뒤부터는 그 개가 더욱더 싫어졌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아내에게 이렇게 무서운 큰 개는 다시 돌려보내고 소형견을 키우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내는 버럭 화를 내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미 전에 못된 주인을 만나서 버려진 개를 어떻게 2번 버릴 수 있냐고 하면서 당신은 너무 사람 같지도 않다고 얼굴이 시뻘개지며 화를 내더군요. 저는 솔직히 아내의 반응에 매우 놀랐습니다. 도대체 한 달 사이에 왜 이렇게 사이가 돈독해졌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도 개를 챙기는 아내의 모습에 무언가 묘한 감정이 들고 주객전도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아내와 한바탕 말싸움을 벌인 뒤 저희는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말없이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아내였습니다. 저에게 개와 산책을 다녀오겠다고 하더군요. 저와 한바탕 싸운 뒤에 그 원인이었던 개와 둘이서 산책을 간다니 뭔가 더욱 화가 났지만 개한테 질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애써 저의 기분을 숨기며 산책을 다녀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바람을 쐴 겸 아내를 따라 산책길에 나섰습니다. 멀리서 아내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때쯤 옆에 누군가가 같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덩치가 아내보다는 2배나 더 큰 어떤 건장한 남자와 같이 걸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당장 아내에게 뛰어갔습니다. 저는 거리가 어느 정도 좁혀졌을 때쯤 아내의 이름을 불렀고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내의 옆에 있던 남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면서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아내는 본인이 다니는 헬스장의 트레이너라면서 인사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회원님 남편분이시구나 하며 말을 걸더니 요즘 아내분 엉덩이가 예전보다 더 탄탄해진 것 같지 않냐고 묻더군요. 저는 순간 이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웃으면서 선생님께서 매일 열심히 운동시켜 주시니깐 그렇죠라고 말하며 오늘도 하체 운동을 잘 알려달라면서 나중에 뵙자고 하더군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남자 트레이너가 말하는 방식이 너무 저급하고 뭔가 변태같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아내의 엉덩이를 제 앞에서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무언가 저를 얕잡아보고 희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트레이너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어떻게 남편 앞에서 저런 말을 할 수 있냐고 화를 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오히려 화를 내며 그러면 트레이너가 이렇게 몸매 칭찬을 해주지 성격 칭찬을 하는 게 더 이상한 것 아니냐면서 요즘 제가 너무 이상해진 것 같다고 화를 내더군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가 출장이 너무 잦아서 정신적으로 피로해졌는지 다시 생각해보며 일단 아내와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오고 난 뒤 저는 아내에게 아까는 예민했다고 사과를 전했고, 아내는 아까 전에 당신 때문에 제대로 개 산책을 시키지 못했으니 지금 저보고 개 산책을 더 시키고 오라고 하더군요. 큰 개일수록 하루에 최소 2시간은 산책을 해야 하는데 1시간은 더 산책을 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큰 녀석과 산책을 나간다는 사실이 너무 불쾌했지만 아내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개의 목에 다시 목줄을 채우기 위해 앞에서 앉아서 쭈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개가 아내의 어깨에 두 앞다리를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큰 혀로 핥기 시작하는데 저는 기분이 나빠서 그놈의 꼬리를 아내의 몰래 밟았습니다. 그 개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더군요. 저는 그 개의 목줄을 힘껏 잡아당겨서 제가 있는 쪽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이 녀석의 힘이 어찌나 강하던지 제 힘을 뿌리치고 제 눈앞에서 아내의 레깅스 중앙을 향해 코를 들이대고 힘껏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내는 급히 손을 들어서 개를 혼내려고 했지만 결국엔 혼내지 못하고 쓰다듬어 주니 개가 슬피 울부짖더군요. 저는 또다시 불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 개가 엄청나게 힘이 세다는 것을 느끼고 나서부터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개는 이때 저를 뿌리치고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 녀석은 화장실의 쓰레기통을 뒤적거리며 역겹고 비위생적인 짓을 하더군요. 저는 화가 나서 그 녀석에게 달려갔습니다. 그 개는 입으로 휴지를 물고 쓰레기통에서 무언가를 꺼내서 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때를 틈타서 녀석에게 입마개를 채우려고 하는 순간 문득 이 녀석이 입에 무언가 물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개가 씹고 있는 것을 보니 그것은 고무 재질의 물건이었고 이 녀석은 그것을 질겅질겅 씹으면서 저를 깔보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이 녀석의 입에서 그것을 잡아당겨 꺼내보니 충격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것은 알고 보니 콘돔이었습니다. 저는 충격에 빠지게 되었죠. 제가 출장을 다녀오느라 집을 오랫동안 비웠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제가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까 산책길에 보았던 트레이너의 것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찼습니다. 순간 저는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찼고 조금이라도 이성을 차리기 위해 물을 마시며 진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조금씩 이성을 찾고 생각해보니 제 아내와 결혼할 때 그녀는 직업이 없었고 나이 차이도 조금 나는 편이라 제가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집과 자동차를 공동 명의로 돌려놓았던 것이 떠오르더군요. 이혼을 하려면 그녀의 잘못을 입증해야 하는데 저는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냉철하게 마음을 먹고 오늘부터라도 불륜의 증거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침울한 마음으로 개를 다시 입마개와 목줄을 채워서 산책하는 척하며 가까운 전자기기 상점에 들어갔고 초소형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보니 단지 앞에 있는 헬스장에 여성들이 운동하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고 꽉 끼는 운동복을 입은 채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 제 와이프가 떠오르더군요. 저는 너무나도 화가 났지만 억지로 제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가는 길에 결국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관리사무소를 지나가다가 만난 옆집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늘하늘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하얀 피부가 다 드러나는 샌들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인사를 할 때 저희 집 개가 무슨 자극을 받았는지 제 손을 뿌리치고 그녀에게 달려가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다행히도 입마개를 채워놓았기 때문에 끔찍한 일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 개는 순식간에 달려가더니 그녀에게 돌진하여 그녀의 위로 올라탔습니다. 그녀는 놀라서 저희 집 개를 밀쳐냈지만 이 녀석의 힘이 너무 장사이기 때문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달려가 목줄을 잇는 힘껏 잡아당겼고 겨우겨우 끌어냈지만 그녀가 다시 일어나기도 전에 그 녀석은 다시 달려들더니 그녀의 엉덩이를 붙잡았습니다. 그 장면은 다시 생각해도 정말 분노가 치미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녀석을 정말 있는 힘껏 잡아당겼고
개는 고통스러운 울음소리를 내며 뒤로 도망쳤습니다. 저는 옆집 여성분께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고 그녀는 거의 울기 직전인 표정이었습니다. 다행히도 평소에 인사를 하며 지내던 사이라 경찰을 부르거나 119를 부르지는 않았고 저보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발 더 신경 쓰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개가 덩치도 큰데 변태 같은 기질이 있기 때문에 꼭 중성화 수술을 시켜야 한다고 하더군요.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분명히 또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개를 입양해왔고 출장을 자주 다니나 이 녀석이 이렇게 달려드는 것을 몰랐다고 말씀드리며 정말 죄송하다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이 개는 지금 발정기라서 그렇다고 이럴 때는 매우 조심해야 한번 사과를 구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녀석이나 그 트레이너나 둘 다 똑같은 놈들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전 오는 길에 친구 재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친구는 저희 집 개와 같은 품종을 8년째 키우고 있는 베테랑 애견인으로 평소에도 개를 잘 다룬다고 소문이 난 친구였습니다. 저는 재석이에게 이 개를 훈련시켜 줄 수 있냐고 물었고 재석이는 안 그래도 지난번에 형수에게 연락이 와서 한번 들릴 예정이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옆집 여자분에게 달려들어서 치마 속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러니 옆집 여자분과 마찬가지로 중성화 수술을 했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아직이라고 말했고 그런 큰 개는 무조건 중성화 수술을 시켜야 한다고 꼭 신신당부했습니다. 저는 일단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말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죠.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아내가 운동을 마치고 얼굴이 붉어진 채로 돌아왔습니다. 개는 제 아내가 돌아오자 그녀의 엉덩이 주위를 맴돌며 열심히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내는 개를 안고 잠시 놀다가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내가 운동하러 나갔기 때문이야?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마음속에 화가 가득 차서 제대로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화내지 마, 오늘 엉덩이가 더 올라갔지? 다 당신 덕분이야. 우리 트레이너 정말 좋아. 동작도 열심히 알려주고 진짜 나에게 최선을 다해줘. 그리고 오늘 엉덩이 운동을 더 많이 했어. 엉덩이가 계속 떨리니까 지금도 약간 마비된 느낌이야. 진짜 많이 올라갔어. 화 풀어줘. 아내는 제 화를 달래기 위해 엉덩이를 만져보라고 했지만 저는 그런 말에 더 화가 났습니다. 그 남자 트레이너가 그렇게 친절한 건 단지 한번 잡으려고 하는 개수작이라고 제가 화를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아무리 화를 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는 단념한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거면 마음대로 해. 많은 여자들이 다 그렇게 운동해,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늘 운동으로 한 달이 딱 됐어요. 내일은 다 다시 등록해야 해서 85만 원을 내야 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85만 원이라고 미쳤어? 그 돈을 내야 해? 저는 자리에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왜 내 돈으로 아내를 만지는 남자에게 돈을 줘야 하는 거야?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헬스장에서는 그게 일반적인 요금이에요. 게다가 그는 할인을 해줘서 80만 원만 내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5만 원은 나와 다른 몇몇 친구들이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려고 준비한 거예요. 이번 달 동안 우리를 잘 돌봐줬으니까요. 저는 마음속으로 욕을 했지만 증거를 잡기 위해 참았습니다. 아내에게 돈을 주며 아무 일 없는 척 했습니다. 밤 9시쯤 아내가 트레이너와 저녁을 먹으러 나간 것을 보고 몰래 따라갔습니다. 아내는 하얀색 오프숄더 셔츠를 입고 금 귀걸이를 걸고 입술에 립스틱을 바르고 나갔습니다. 그녀는 엉덩이를 흔들며 걸어갔습니다. 헬스장 입구에 숨어서 지켜보니 아내는 헬스장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남자 트레이너가 나타났습니다. 그 트레이너는 제 눈에 매우 추잡하게 보였고 저는 속으로 아내가 어떻게 이런 남자를 좋아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누나 오래 기다리셨어요? 트레이너가 아내에게 다가가면서 다른 여자가 지나가는 걸 보고 엉덩이를 가볍게 때렸습니다. 엉덩이 더 잘 키워봐요. 감사합니다, 트레이너님.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트레이너의 팔을 잡고 말했습니다. 밖에 가서 삼겹살 먹자. 나는 잠깐 운동했으니 빨리 집에 가야 해요. 왜 일찍 가요? 오늘은 남편이 집에 있어요. 요즘 남편이 예민해서 정말 짜증나요. 저는 정말 화가 나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있다가 아내와 남자 트레이너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오는 것을 보고 제가 아직 거기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숨으려고 했지만 아내는 저를 바로 알아챘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너의 행실이 이상해서 따라 나온 것이라고 말했죠. 그녀는 저보고 정말 쪼잔하고 속 좁은 남자라고 하더군요. 자신을 열심히 지도해주는 트레이너 선생님과 식사도 한번 못하냐고 하면서요. 제 옆에서 웃음을 참으며 저를 쳐다보는 트레이너 놈의 얼굴을 생각하면 정말 묵사발을 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놈은 저에게 이러더군요. 형님 오해하지 마시고 저희는 그냥 식사 한번 대접해 주신다고 해서 나온 것뿐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식사 끝나면 안전 귀가하실 거라고 하며 저희 아내를 에스코트 하더군요. 지나가던 몇몇 남자들이 저를 안쓰럽게 쳐다보던 표정을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립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증거만 확보하면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생각하며 이를 갈았죠. 저는 그날은 집에 정말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집에 가면 또 짜증나는 저희 집 개가 저를 노려볼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저는 집 근처에 모텔을 잡고 소주 몇 병을 급하게 마시고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핸드폰 알람 소리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눈 뜨자마자 생각난 것은 어제 설치해 두었던 카메라였습니다. 카메라에 녹화가 잘 되었는지 앱을 켜서 확인해보며 화면을 돌려보는데 저는 충격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제 아내가 어제 그놈과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모습이 찍혀 있었고 소리가 들리자 저희 집 개가 벌떡 일어나서 저희 아내에게 달려가더군요. 그러더니 그 녀석은 눈앞에 나타난 하얀 다리를 끌어안고 비비기 시작하더군요. 그 후 그 다리를 붙잡은 채 화장실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저는 침을 꼴깍 삼키면서 다음 장면을 더 봐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너무나도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제 먹다 남은 소주를 병채로 들이키며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화장실에서 그 개와 아내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순간 세상이 저를 증오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헬스 트레이너와 바람을 피운 줄 알고 있었는데 개와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니 저는 개보다 못한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뒤로 이성을 잃고 맨손으로 벽을 내려쳤습니다. 그렇게 몇 번 치다 보니 손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도 모르는 채로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사람이 아닌 녀석과 이런 관계가 생겼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불륜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저는 무교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하느님, 부처님을 찾게 되더군요.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차마 끝까지 보지 못한 영상을 다시 재생하였습니다. 아내와 개의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더니 한 10분쯤 지났을 때쯤 개가 먼저 화장실에서 쪼르르 나오더니 아내도 손에 무언가 들고 뒤따라 나오더군요. 그것을 확대해보니 콘돔이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그 콘돔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게 되었고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내려놓고 그만 세상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갔고 아내는 저에게 도대체 집에 안 들어오고 뭐 했냐고 묻더군요. 저는 다 같이 세상을 떠나야 하나 싶었습니다. 어디 가서 이야기도 못할 사연인데 정말 살아서 뭐 하나 싶더군요. 저는 끝내 모른 척하면서
어제 그냥 너무 피곤해서 바깥에서 자고 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저에게 자신은 떳떳하다고 트레이너와 바람피는 그런 몰상식한 여자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아내의 말은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바람은 트레이너와 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전 솔직히 더 이상 이 여자를 사람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당장이라도 우울증에 걸릴 것만 같았고 이번 출장 일정을 떠날 짐을 싸는 도중에 아내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세상을 다 잃은 표정을 하더니 오히려 저에게 더 이상 면목이 없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녀도 이제 더 이상 서로에게 꺼낼 말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 저희의 관계는 속전속결로 정리되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이야기를 입 밖에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조용히 협의 이혼을 진행했고 와이프는 그냥 그 개와 본인의 옷까지만 챙겨서 친정집으로 갔고 저희는 그렇게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악몽에 시달리고는 합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큰 개만 봐도 공포심과 수치심과 분노감에 사로잡혀 일상생활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제 커리어를 내려놓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려고 합니다. 제 안타까운 사연은 정말 저 혼자 제 가슴 속에 묻어놓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어디 가서 꺼내지도 못할 부끄러운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이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누구든지 마음속에 답답한 사연을 나누고 싶거나 고민거리가 있으시다면 위에 이메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미용을 배웠고 네일 아트 가게를 차리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네일샵에 취직을 했고 돈을 아껴가며 열심히 모았어요. 네일샵의 사장님은 성격이 괴팍했고 저에게 많은 일들을 시켰죠. 업무에 관한 일들 말고도 아이들 등하교나 본인 옷수선 등등. 그럼에도 제 가게를 차릴 날만 기대하며 잘 참았어요. 저도 열심히 하다 보니 동네에 단골 손님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사장님과 비슷해졌죠. 그럴수록 사장님은 손님들에게 저희 험담을 하기 시작했죠. 가게에 오신 손님들이 네일을 받으러 앉아있는 동안 사장님은 일부러 제가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마치 웃어넘기려는 듯하지만 그의 말 속에는 차가운 비판이 섞여 있었죠. 이 친구가 열심히는 해요. 그런데 아직 경험이 많이 부족해서 가끔 손님들께서 불편해하실 때가 있어요. 하며 손님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곤 했죠. 이어서 전에 네일 정리하다가 손님 손톱을 다쳐서 혼났잖아요. 하고 무심코 지나가는 말처럼 들리게 이야기했어요. 손님들은 사장님의 말을 듣고 저를 곁눈질로 보며 미소를 지었고 공기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사장님은 더 나아가 다른 손님들에게도 얘가 아직 혼자서 가게를 맡기에는 좀 이르지 않을까요? 라며 마치 제가 독립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아는 듯한 투로 말했어요. 사장님은 손님들 앞에서 제가 과거에 실수한 이야기를 꺼내며 과장해서 이야기하기도 했고, 단골 손님에게 주문한 재료가 아직 안 왔는데 이 친구가 주문을 놓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저에게 잘못을 떠넘기셨어요. 그리고 제 실력을 과소평가하기도 했죠. 저에게는 꿈이 있어서 이 정도의 아픔은 견딜만 했죠.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으려는 순간 웬 남자가 느닷없이 들어왔어요. 처음엔 손님인가 싶었지만 그 남자는 불편한 분위기를 풍기며 사장님을 향해 친근하게 다가왔죠. 사장님은 그를 보자마자 얼굴에 웃음을 띠고 어머, 자기야. 라고 부르며 자연스럽게 다가갔어요. 저는 순간 얼어붙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며 당혹감을 느꼈어요. 사장님에게 남편과 아이들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장면이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죠. 사장님은 그 남자와 가볍게 포옹을 하며 한참을 다정하게 얘기했어요. 그들은 손을 잡고 가게 한쪽에서 작은 속삭임과 웃음을 나누었고 그 남자는 사장님에게 은밀하게 귓속말을 건넸어요. 저는 얼떨결에 그 장면을 지켜보며 숨죽이고 있었고 사장님은 제 시선을 느끼고는 이제 가게 닫을 거니까 먼저 들어가. 라고 말했어요.
마치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도 되는 듯 차가운 말투였죠. 남자가 나가고 난 뒤 사장님은 아무렇지 않게 인사하며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지만 그 남자의 등장과 사장님의 행동은 제 마음에 큰 의문을 남겼어요. 사장님의 남편은 늘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데리러 올 때도 언제나 환한 미소로 아이들을 맞이해 주었어요. 가끔 제가 아이들 등하교를 돕기 위해 동행할 때도 종종 그와 마주치곤 했죠. 그는 항상 성실하고 다정한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관심을 쏟으며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손에 쥐어주고는 오늘도 열심히 했네.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자. 라고 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어느 날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남편분과 다시 마주쳤을 때 그는 저를 보며 고맙다고 미소 지으면서도 피곤해 지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었어요. 제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안타까움이 밀려왔고 사장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더욱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사장님은 평소와 달리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가게로 들어왔어요. 문을 닫고 들어서는 모습부터 피곤과 짜증이 배어 있었죠. 대충 주위를 둘러보더니 갑자기 제 앞에 앉아 팔짱을 끼며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남편이 하는 공장 결국 문 닫았어. 사장님은 낮은 목소리로 툭 내뱉듯이 말했어요. 그 말에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사장님은 감정 없는 얼굴로 말을 이어갔죠.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더는 버틸 수 없었나 봐. 직원들도 다 내보내고 이제는 남편 혼자 나가서 일용직이라도 뛰어야 한대. 사장님은 그런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제 내 돈으로 생활을 하려니 정말 골치 아파. 그럼 내 용돈도 줄고 돈도 마음대로 못 쓰겠네. 아이고. 라고 투덜거렸어요. 순간 그의 남편분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을 등하교할 때 늘 환한 미소로 맞아주던 다정한 모습, 그리고 가족을 위해 묵묵히 애쓰던 그의 헌신적인 태도가 기억났죠. 그가 그렇게 자존심을 내려놓고 일용직을 시작해야 한다니 참으로 가슴 아픈 소식이었어요. 사장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무심하게 고개를 돌리며 자신의 손톱을 살피기 시작했고 마치 남편의 상황이 별일 아니라는 듯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 모습이 더욱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장님의 얼굴에는 점점 피곤함과 짜증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늘 세련되게 꾸미고 다니던 사장님이었지만 이제는 옷차림도 소홀해지고 얼굴에 어딘가 날카로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늘 하던 인사도 없이 자리에 털썩 앉아 한숨을 내쉬었고 손님이 들어올 때에도 무심하게 눈을 돌리며 퉁명스러운 태도로 응대하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사장님이 피곤한 얼굴로 앉아 커피를 마시며 툭 내뱉듯이 말했어요. 요즘 정말 살기 힘드네. 돈이란 게 도대체 왜 이렇게 빨리 없어지는 건지. 그녀의 눈빛에는 한층 깊어진 피로와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남편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애들 학원비는 계속 나가고 내가 벌어서 집안 끌어가는 게 얼마나 버거운지 너도 알겠니? 라며 저를 향해 한탄하듯 말했어요. 사장님은 이제 매일같이 잔뜩 쌓인 계산서와 청구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고 가끔 혼잣말로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적어지고 있어. 라고 중얼거렸어요. 손님들이 와도 예전처럼 밝은 미소 대신 지친 표정으로 가볍게 응대하고 가게 곳곳이 어수선하게 정리되지 않은 채로 방치되곤 했죠. 경제적인 부담과 늘어나는 가게 비용에 짓눌린 듯한 사장님의 모습은 더 이상 그 예전의 당당함이나 여유를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생활의 무게에 짓눌린 듯해 보였어요. 어느 날 사장님은 저를 부르더니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으로 앉으라고 하셨어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제 눈을 피하며 어렵게 입을 열었죠. 너희 가게 인수할 생각은 없어? 예상치 못한 제안에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어요. 저는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아직 제게는 충분한 돈이 없어서 힘들 것 같아요, 사장님. 그러자 사장님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갑자기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어요. 알아. 내가 돈이 많지 않다는 거. 그래도 일단 내가 가진 만큼만이라도 먼저 주면 가게를 넘길게. 남은 돈은 매달 내 계좌로 조금씩 입금해주면 되잖아? 그녀는 마치 저에게 좋은 제안을 해주는 것처럼 설득하듯 말을 이어갔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가게 인수는 제 오랜 꿈이었지만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덜컥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장님은 이미 결심한 듯 제 눈을 바라보며 이게 너한테도 기회일 수 있어.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이잖아? 라고 말했어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설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의 다급한 표정과 조급한 태도에서 생활의 압박감이 엿보여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깊은 고민 끝에 저는 결국 가게를 인수하기로 결심했어요. 사장님을 찾아가 저의 결정을 전하자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환하게 웃으며 서류를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인수 절차를 마치고 제가 어렵게 모은 돈을 그녀에게 건넸죠. 사장님은 손에 돈이 쥐어지자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그런데 며칠 후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장님의 남편이 찾아와 저를 다급하게 붙잡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피곤과 절망이 가득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제 아내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집에 두고 간 메모를 보니 돈을 가지고 떠났다고만 남겨두고는 사라졌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숨이 멎을 듯 놀라 가게 안을 둘러봤지만 사장님은 이미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난 후였죠. 뒤이어 들려온 소문에 따르면 사장님은 저에게 받은 돈을 모두 챙겨 남편과 아이들을 남겨둔 채 예전에 가게에 찾아왔던 그 양아치 같은 남자와 함께 도망쳤다는 거였어요. 남편분은 망연자실한 얼굴로 아이들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 막막하다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고, 저는 그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하며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사장님이 도망친 후 남편분은 처음에는 어색한 얼굴로 가게에 가끔씩 찾아오셨어요. 그는 늘 피곤에 찌든 얼굴이었고, 저를 볼 때마다 무겁고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제 아내한테 연락이라도 오면 꼭 알려주세요. 다른 건 바라지 않으니까 애들 엄마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눈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방문은 조금씩 더 잦아졌고 그렇게 가끔씩 가게에 들러 아내의 소식을 묻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어느 날은 잠시 가게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함께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혼자 애들 돌보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아이들은 아직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서 매일 저녁마다 엄마는 언제 와요? 라고 물어보는데 대답할 수가 없네요. 라고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애틋함과 외로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가끔 그가 아이들 이야기를 할 때면 저는 위로의 말을 건네며 함께 웃기도 하고 때로는 그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어느새 그의 방문은 일주일에 몇 번씩 이루어졌고 우리는 가게 한편에 앉아 서로의 삶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점점 편안함이 묻어나는 것을 보면서 저도 어느새 그와 함께 있을 때 더없이 마음이 따뜻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죠. 사장님의 남편이 가끔씩 가게에 들를 때면 그와 함께 온 아이들도 저에게 자연스레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예전부터 등하교를 함께 하던 인연 덕에 아이들에게도 저는 익숙한 사람이었죠. 그래서인지 가게 문이 열리고 그 아이들이 들어올 때마다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학교를 마치고 들뜬 얼굴로 가게에 들어온 두 아이가 저를 향해 밝게 웃으며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어요. 저도 그들에게 따뜻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죠. 아이들은 마치 집에 온 듯 편안하게 가게 한켠에 자리를 잡고 앉았고
가게에 놓여있는 색색의 네일 제품들을 신기하게 구경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가끔 아이들이 이 색은 너무 예쁘다. 서로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제게 이거 어떤 색깔이에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죠. 저도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며 그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어요. 어느 날은 둘이 가게 구석에 앉아 손바닥에 작은 그림을 그려달라며 제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희 손에도 예쁜 그림 좀 그려주세요. 하고 천진난만하게 요청하는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저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조심스레 작은 꽃과 하트 모양을 그려주었죠. 아이들은 그 작은 손을 들여다보며 웃음을 터뜨렸고 서로에게 자랑하며 장난스럽게 손을 흔들었어요. 그렇게 아이들은 틈틈이 가게를 찾아와 편안하게 놀고 갔고 저와의 시간이 익숙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저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이나 아빠와 함께 한 놀이 이야기들을 들려주며 해맑게 웃는 아이들의 모습은 제게도 소소한 행복을 선사했어요. 사장님의 남편이 가게를 찾아올 때마다 저는 그의 지친 얼굴에 저도 모르게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혼자 두 아이를 돌보며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에서 그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느껴졌고, 그럴수록 제 마음에는 알 수 없는 애틋함이 생겨났죠. 가끔 아이들이 함께 오면 그의 표정이 조금은 밝아지곤 했어요. 그가 아이들을 보며 한없이 다정하게 미소 짓는 모습에서 깊은 사랑이 묻어나 그가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 역시 저와 점점 가까워지면서 더 편안하게 웃고 떠들며 가게에 자주 놀러 오곤 했어요. 그들이 가게에 들어설 때마다 제 마음은 조금 더 따뜻해졌고 저도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작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죠. 아이들은 저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나 친구들과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들려주며 천진난만하게 웃었습니다. 특히 손에 그려준 작은 그림을 자랑하거나 예쁜 네일 색깔을 보며 설레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저도 같이 미소 짓게 되었어요. 그들의 맑고 순수한 모습에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보호해주고 싶다는 감정이 일렁였죠. 남편분이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장난칠 때마다 저는 어느새 그들의 가족이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의 고단함을 덜어주고 아이들에게도 더 따뜻한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이 제 안에 조용히 자리 잡아갔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서는 점점 더 그들에게 깊은 애정이 싹트는 것을 느꼈습니다. 친구들에게 조심스럽게 이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그들은 걱정스럽게 고개를 저었어요. 너 정말 아이 둘이나 있는 사람을 만난다고? 그건 정말 고생길이야. 생각해봐. 혼자서도 힘든데 아이들까지 돌봐야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친구들은 하나같이 반대하며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꺼내며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너 혼자 짊어지기엔 너무 버거울 거야. 라며 그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친구들의 반대와 우려 섞인 충고를 들으면서도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말이 들릴수록 제 결심은 더욱 확고해지는 듯 했죠. 그가 얼마나 다정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인지 아이들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자리 잡았는지를 생각할 때마다 그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고생스러울 거라는 거 알아. 그렇지만 그 사람과 아이들이 내게 주는 행복이 더 크니까. 친구들에게는 말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저와 그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웃는 모습을 그려보고 있었어요. 친구들의 반대가 오히려 제 마음을 더욱 확고하게 다져주었고 그들과 함께할 미래를 향한 마음이 흔들림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혼 후 정말 열심히 일하며 성실하게 돈을 모아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로 격려하며 최선을 다했고 작은 사치조차 사치라 여겨가며 알뜰하게 생활했어요. 남편은 본업에 충실하면서도 주말이면 추가로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갔고 저도 가게 일을 끝내고 돌아와 집안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재택근무를 하며 저축을 이어갔죠.
서로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매일 밤 서로의 손을 잡으며 조금만 더 힘내자라고 다독였어요. 그렇게 꾸준히 돈을 모은 끝에 드디어 모든 빚을 다 갚고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보람찬 마음이 가득했어요. 남편과 저는 작은 성공의 기쁨을 나누며 서로의 노력을 대견하게 바라봤어요. 그리고 얼마 후 드디어 작은 아파트를 계약할 수 있게 되었어요.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열쇠를 받을 때 우리는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가슴이 벅찼습니다. 집을 처음 찾아가 문을 열었을 때 작지만 따뜻한 우리만의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남편이 웃으며 말했을 때 그간의 고생과 수고가 모두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이들도 신이 나서 집안을 돌아다니며 웃었고 우리는 그 순간이 주는 행복을 온전히 느꼈죠. 남편이 잃었던 공장을 다시 되찾은 날, 우리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감격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은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공장에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며 더 단단한 결심을 품었고, 저 또한 마음속 깊이 그의 노력을 응원하며 가정과 일을 더욱 성실히 돌봤어요. 공장이 점차 자리 잡아가면서 수익도 안정적으로 오르고 우리 가족의 생활도 점점 안정되기 시작했죠. 이제는 예전처럼 팍팍하게 저축을 강박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었고 아이들도 필요한 것을 사주며 편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녁이면 남편과 아이들이 둘러앉아 그날의 일들을 나누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남편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활력이 되살아났고 그를 바라보는 제 마음도 한결 따뜻하고 든든해졌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공원에 나가거나 간단한 외식을 즐기며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그동안의 고생을 회상할 때면 우리는 그 시간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마침내 안정과 행복을 찾게 되었고 우리 삶은 따뜻한 평온 속에서 차츰차츰 꽃을 피워가고 있었어요. 큰딸이 점점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저를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을 때도 조용히 앉아 있거나 남편에게만 대답하고 저에게는 말을 거부하곤 했습니다. 어쩌다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돌려버리고 제게 짧게라도 말을 해야 할 때면 마지못해 하는 투였어요. 큰딸이 학교에서 돌아와 인사를 할 때도 남편에게는 밝은 얼굴로 아빠, 다녀왔어요. 라고 인사하면서 저에게는 아무런 표정도 없이 스쳐 지나가 버리기 일쑤였죠. 그런데 어느 날 딸이 혼잣말처럼 불평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하필 저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서운함과 분노가 배어 있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으며 딸이 어쩌면 제가 그녀의 엄마를 대체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뒤로 딸의 태도는 더욱 냉랭해졌고 저는 딸과 눈을 마주칠 때마다 그 서늘한 시선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아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저와 대화하면서 웃는 모습을 보던 큰딸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아빠, 나 그냥 방에 있을게. 라고 말하며 자리를 떴어요. 남편이 무슨 일이니? 왜 그러니? 라고 물었지만 큰딸은 짜증 섞인 얼굴로 저를 흘겨보더니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큰딸이 나름대로 자신만의 상처를 견디며 오해 속에서 저를 미워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고 무언가 큰 벽이 우리 사이에 놓여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큰딸이 방과 후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을 노린 듯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 여자는 남루한 차림으로 딸 앞에 서서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어요. 엄마야, 엄마 보고 싶었지? 딸은 순간 얼어붙은 듯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언젠가 잊으려 했던 어머니가 눈앞에 서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딸은 당황한 마음을 숨기지 못한 채 무심한 목소리로 왜 이제야 왔어요? 라고 묻더군요. 그 여자는 한숨을 쉬며 울먹이는 척 하면서 딸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엄마가 너무 힘들었어. 돈도 없고. 그런데 아빠가 다시 잘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너한테 왔어. 이제 너랑 다시 시작하고 싶단다. 그녀는 마치 그간의 모든 고난이 자신 때문이라는 식으로 말하며 딸에게 아련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딸은 왠지 모를 이질감과 의문을 느끼는 듯 흔들리는 눈빛으로 그 여자를 바라볼 뿐이었죠. 몇 번 더 만남을 가진 후 딸은 점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너희 아빠가 엄마를 내쫓고 새로운 여자를 맞아들였잖아. 내가 엄마 편이 되어줘야지. 그래야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어. 라며 딸에게 교묘하게 말을 주입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들은 딸의 어린 마음을 어지럽히기에 충분했고, 딸은 점점 저를 피하고 저와 남편이 함께 있을 때마다 눈에 띄게 냉랭해졌습니다. 그 여자는 딸의 마음을 이용해 조금씩 더 깊숙이 접근했습니다. 내가 엄마 편이 되어주면 우리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줄게. 라며 딸을 설득했죠. 그러면서도 딸에게서 교묘하게 남편의 재정 상태나 집에 대한 정보 등을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자신의 의문과 불안을 품은 채 점점 더 그 여자의 말에 흔들리게 되었고, 그 결과로 저와의 거리는 더욱 멀어져 갔습니다. 그 여자는 딸을 앞세워 남편에게 찾아와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혼란스러운 눈빛을 이용해 아빠, 엄마가 다시 우리랑 함께하고 싶대요. 조금만 도와주면. 이라는 식으로 접근하며 남편의 마음을 흔들었죠. 남편은 딸이 갈등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 여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자는 근처에 네일샵을 하나 차렸습니다. 위치도 제 가게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고, 처음에는 별일 없으리라 생각했지만 상황은 곧 예상 밖으로 흘러갔습니다. 한때 제 단골이었던 손님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걱정하며 물어보면 대답도 피하거나 서로 눈치를 보며 얼버무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잘 아는 단골 손님이 조심스레 저를 찾아와서 알려주더군요. 저기 다른 가게에서 사장님에 대해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 여자가 손님들에게 제가 불성실하고 위생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기 사장은 제 남편에게 꼬리를 쳐서 제 남편을 뺏어갔어요. 정말 나쁜 여자예요. 그리고 손님들한테도 무뚝뚝하고 불친절하게 대해요. 손님들 불편하게 해서 제가 다 신경 쓰이네요. 라며 손님들 앞에서 저를 헐뜯는 말들을 했다더군요. 그 여자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척, 그리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꾸미며 손님들을 자신의 가게로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들의 속은 손님들은 점점 그녀의 가게로 발길을 돌렸고, 그 여자의 가게는 점차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쌓아온 노력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여자가 퍼뜨린 소문이 동네에 퍼지면서 제 가게는 점점 텅 비어갔습니다. 늘 바쁘게 손님을 맞이하던 자리들이 이제는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죠. 한때 제 단골이었던 손님들이 이제는 아예 발길을 끊었고, 가게 문을 열 때마다 텅 빈 의자들이 한눈에 들어오자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지나치며 수군거렸고, 때때로 그들의 시선에서 의심과 불신이 느껴졌습니다. 길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마저도 저를 피하며 멀리 돌아가려 하는 모습이 더는 낯설지 않았어요. 가게에 들어와 준 몇 안 되는 손님조차 저를 흘깃거리며 요즘 소문이 좀 안 좋던데 사실이에요? 라고 물으며 조심스레 떠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억울함과 분노를 억누르며 해명하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말에 속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에 믿어주려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한참 기다려도 손님 한 명 없는 조용한 가게에서 나는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오랜 시간 애써 쌓아온 노력과 신뢰가 한순간의 거짓말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남편과 함께 열심히 일해온 기억, 정성을 다해 손님을 대했던 시간들, 모든 것이 단지 그녀의 악의적인 소문 때문에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아팠습니다. 매출도 급격히 줄어들고 가게 운영조차 버거워지는 상황에서 저는 하루하루 불안감 속에 지쳐갔습니다. 가게를 지키겠다는 꿈도 어느새 희미해져 가고 동네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미움받는 나날이 이어지면서 모든 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깊은 절망에 잠식당해 갔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무겁고 피곤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 신경 쓰이는 일이 있다는 걸 느꼈죠. 그가 천천히 앉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큰딸 생일이었잖아. 그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아이 엄마가 함께 생일을 축하하자고 연락을 해서 마지못해 다녀왔어. 남편의 말에 저는 그 자리가 껄끄럽고 불편했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이 기회를 단순한 생일 파티 이상으로 활용하려 했죠. 생일 파티가 끝나갈 무렵 그녀는 남편에게 다가와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이들이 우리와 다시 함께 지내길 원해. 그렇게 하는 게 아이들을 위해서도 좋잖아. 남편은 순간 멍해졌고 그녀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시 한 집에서 지내는 게 맞지 않을까? 내가 진심으로 변했어. 그리고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얘가 그녀랑 헤어지면 좋겠어. 그녀는 마치 자신이 한때 실수한 일들을 모두 잊은 듯, 그리고 남편이 다른 가정을 꾸리며 살아온 시간들을 단지 작은 장애물이라도 되는 듯한 태도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딸아이의 생일이라는 감정적인 순간을 이용해 남편을 설득하려는 듯 감정적으로 호소했고, 남편의 흔들리는 마음을 겨냥해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그 여자는 아이들의 문제를 핑계로 자주 연락을 해왔고, 그때마다 아이들도 나와 함께 있길 바래. 며 집으로 돌아가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신을 포장하며 저와 남편 사이에 점점 더 큰 틈을 벌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갈등에 빠져 있었고 그녀의 교묘한 말에 쉽게 끌려가지 않으려 애쓰면서도 복잡한 표정을 지었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묵직한 불안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하굣길에 무단횡단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큰 차가 위협적으로 와서 제가 몸을 던져 대신 사고가 나는 상황이 생겼어요. 사고가 난 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하얀 병실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머리가 아프고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곧 옆에 서 있는 남편과 아이가 보였고 그 옆에는 그 여자도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은 걱정 가득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여자는 제게 날카로운 눈빛을 던지며 성난 목소리로 다가왔어요. 당신이 아이를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두다니. 하굣길에 아이를 방치하고 무책임하기가 이를 데 없어요.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며 저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어요. 제 몸은 여전히 아팠고 정신도 온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녀의 매서운 말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를 지켜보던 남편과 아이들조차 그녀의 격앙된 반응에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딸아이의 친구 엄마였죠. 그분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한 듯 단호한 목소리로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아이를 방치했다니요? 제가 다 봤어요. 저분이 아이를 구하려고 몸을 던져 차에 부딪힌 거라고요. 그녀의 말에 병실 안은 한순간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그 여자도 당황한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딸아이의 친구 엄마는 당당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를 데리러 갔다가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이분이 위험을 무릅쓰고 아이를 구하려고 몸을 던지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죠. 그녀의 확신에 참말이 끝나자 남편과 아이들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고 딸아이의 눈빛에는 감사와 충격이 어른거렸습니다. 그 여자는 말문이 막힌 듯 한 발 물러서더니 어색하게 시선을 피하며 입술을 깨물었죠. 그때 병실 복도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도 쪽을 바라보니
그 여자가 과거에 도망갔던 남자가 휠체어에 앉아 그녀를 향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당신, 나를 버리고 도망쳤잖아! 돈 다 쓰고 나니까 나 몰라라 하더니 이제 와서 여길 왜 온 거야? 남자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복도에 서 있던 다른 환자와 가족들도 그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당황한 얼굴로 손사래를 치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라며 변명했지만 남자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그녀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내 모든 걸 망쳐놓고 이제 와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어! 아이들과 남편도 두고 도망간 게 누군데? 이 광경을 지켜보던 딸아이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제껏 자신들에게 남겨졌던 상처와 혼란이 조금씩 해소되는 듯 했지만 그와 동시에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이 아이들의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큰딸은 차마 엄마를 더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고 작은 딸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병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그 여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얼굴이 하얗게 질려 남편과 아이들 앞에서 마치 범죄 현장에서 잡힌 사람처럼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병실 안의 공기는 냉랭해졌고 딸아이들은 진실을 마주한 채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남자의 고함과 아이들의 굳어버린 표정을 보며 마치 큰 충격을 받은 사람처럼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된 것을 느낀 순간 그녀는 갑자기 몸을 돌려 아무 말도 없이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복도를 허둥지둥 빠져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보일 때까지 모두가 무언가에 홀린 듯 말없이 바라봤죠. 병실은 조용해졌고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저까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큰딸이 조심스럽게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후회가 가득했고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큰딸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해요. 그동안 내가 오해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나를 구하려고 하신 줄도 몰랐고 그 사람이 왜 사라졌는지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큰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히고 있었어요. 저는 부드럽게 딸의 손을 잡아주며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그동안 그녀가 느꼈을 혼란과 아픔이 전해지는 듯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큰딸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며 다시 말했어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나 때문에 더 힘드셨을 텐데 그런 줄도 모르고 오히려 엄마를 미워했어요. 저는 딸을 조용히 끌어안으며 괜찮아. 내 마음이 아팠던 거 나도 알고 있었어. 하지만 이렇게 돌아와줘서 정말 고마워. 라고 속삭였습니다. 딸은 제 품에 안겨 눈물을 터뜨리며 그동안의 후회와 슬픔을 쏟아냈습니다. 남편도 아이들 곁에 다가와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모두가 함께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과거의 상처와 오해를 서서히 치유하며 더욱 단단한 유대를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가 떠나고 난 뒤 우리 가족은 마치 오랜 장마가 끝나고 맑은 하늘을 맞이한 것처럼 평화롭고 행복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면 활기차게 다녀왔어요. 라고 인사를 하고 저는 밝은 미소로 맞아주며 오늘 하루 있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큰딸은 예전보다 더 자주 저에게 다가와 이야기하며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작은 딸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활짝 웃곤 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함께 둘러앉아 저녁을 먹을 때면 식탁에는 언제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아이들을 놀리며 웃음을 터뜨리곤 했고 아이들도 아빠에게 농담을 던지며 가족끼리의 유쾌한 분위기를 즐겼죠. 주말이면 가까운 공원에서 돗자리를 펴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오랜만에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아이들과 남편의 얼굴에는 점점 행복과 편안함이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들기 전 제 곁에 와서 사랑한다며 꼭 안아줄 때면
저는 그동안의 고난이 모두 사라진 것처럼 가슴 깊이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매일 작은 일상 속에서 서로에게 감사하며 더없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갔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중매업계에서 유명한 마담뚜로 알려져 있었죠. 그녀는 수십 년간의 경력과 방대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최고의 신부감을 찾는 데 정성을 기울였어요. 결혼을 중개하는데 그저 조건만 맞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성향과 배경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어머니의 철학이었습니다. 1등급 며느리를 찾기 위해 어머니는 하루도 쉴 틈이 없었죠. 사무실 한쪽 벽에는 여러 후보들의 사진과 프로필이 빼곡히 붙어 있었고, 어머니는 이들을 일일이 비교하며 적합한 사람을 찾기 위해 심사숙고하셨죠. 스펙뿐만 아니라 품성, 가정환경, 심지어 사소한 취미까지도 체크리스트에 넣어 꼼꼼하게 평가했어요. 이 사람은 가문이 좋지만 성격이 너무 강할 수 있어. 저 사람은 학벌은 조금 부족하지만 부모님이 참 훌륭하셔. 라며 혼잣말을 하시며 손에 든 서류를 넘기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직접 발로 뛰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유력한 후보가 있다 싶으면 그 사람의 학교 동문이나 직장 동료를 찾아가 정보를 수집하거나 때로는 친구의 친구에게 부탁해 예비 신부의 생활 방식을 간접적으로 알아보기도 했죠. 주말마다 고급 레스토랑이나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치며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기도 했죠. 그렇게 심사숙고 끝에 가장 완벽한 며느리감을 추려낼 때면 어머니의 얼굴에는 뿌듯한 미소가 번지곤 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집안에도 손색 없겠지. 라고 스스로 중얼거리면서요. 어머니의 열정과 노력 덕분에 마담뚜로서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고 1등급 며느리를 얻기 위한 그녀의 여정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마침내 완벽한 며느리감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고 이제 저와 만남을 주선할 차례였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머니는 제 기존 애인과의 관계를 깨뜨리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어머니가 보기에 제 애인은 1등급 신부감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저와 상의도 없이 애인을 찾아갔어요. 그 자리는 차갑고 불편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상냥한 표정으로 애인에게 말을 걸었지만 곧바로 그녀의 단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봐요, 아가씨. 어머니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들어오려면 단지 사랑만으로는 부족해요. 저희 가족의 명성과 지위를 생각해 봐야죠. 아가씨는 좋은 가정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학벌도 그리 뛰어나지 않잖아요. 우리 아들은 더 나은 여자를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애인은 말없이 듣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공격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들고 애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가씨가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건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만나는 것 자체가 실수였던 것 같군요. 우리 아들이 더 나은 여자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게 아가씨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일 겁니다. 애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은 그저 직설적일 뿐만 아니라 애인의 자존심을 깊이 상처 입혔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말에 확신이 있는 듯 보였고 애인의 감정에는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부탁이 아니라요. 아가씨가 스스로 물러나는 게 좋을 겁니다. 우리 집안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하니까. 애인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와 맞서 싸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듯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게 말도 없이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소개해준 콧대 높은 1등급 여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카페의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과 세련된 옷차림,
또렷한 화장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된 모습이었어요. 제가 자리에 앉아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차가운 거리감을 주는 인상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제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오셨군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여기 자리 괜찮으세요? 그녀의 말투에는 교양이 깃들어 있었지만 어딘가 냉정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학벌과 집안 이야기를 가볍게 꺼내면서도 저를 평가하는 듯한 시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부모님께서도 이런 자리를 기대하셨어요. 그녀는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 속에는 확고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콧대는 높았고 저는 그 자리가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대화는 형식적으로 이어졌지만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것들로 저를 압도하려는 듯한 태도를 유지했고 저는 그 틈에서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이 만남이 과연 올바른 선택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말한 재산이 100억 있고 잘 나가는 의사라는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몇 번 더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만남에서는 한적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변함없이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품위 있는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지만 여전히 어딘가 형식적이고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병원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며 자연스럽게 자신의 성공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어색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대화를 나눌수록 그녀가 저를 있는 그대로의 사람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인생 계획에 맞는 한 조각으로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번 더 만나면서도 그녀는 자신의 재력과 경력을 종종 이야기하며 저희 상황과 비교하는 듯한 말을 하곤 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진료받으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해요. 그런데 우리 둘이 결혼하면 예약 없이도 언제든 가능하겠죠? 그녀는 마치 그것이 큰 특혜인 양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말과 태도는 여전히 차갑고 상대방을 압도하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기대와 그녀가 가진 조건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에 저는 다시 한번 그녀를 만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견례 당일 우리는 고급 호텔의 연회실에서 만났습니다. 상대 집안은 격식을 차려 준비된 모습으로 나타났고 분위기는 정중하면서도 약간의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 집안에서 자연스럽게 결혼 후 거주할 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딸이 결혼 후에 서울에서 살게 되면 좋겠어요. 40평대 정도의 아파트라면 괜찮을 것 같네요. 상대 집안 어른의 말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잠시 당황스러웠지만 어머니는 곧바로 미소를 지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우리 아들도 서울에 집을 마련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좋은 아파트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집 마련에 대해 걱정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40평대 아파트라면 수십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태였지만 어떻게든 상대 집안의 요구를 맞춰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어떻게든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빚을 내서라도 이 결혼을 성사시켜야 해. 어머니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큰 재산이 우리 집안으로 들어올 거라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결혼만 성사되면 저 집안의 재산이 결국 내 것이 될 거야. 어머니는 저를 바라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고 이제야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상견례에서 언급된 아파트를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빚을 내고 재정적인 부담을 떠안으면서도 아파트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어머니가 새로 마련한 집을 처음으로 방문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집안을 둘러보며 하나하나 살펴보셨습니다. 거실 한쪽에 놓인 단출한 소파와 식탁, 벽면에 걸린 작은 TV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방 가전도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만 놓여 있었고 어머니의 눈에는 모든 것이 빈약하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곧바로 아내에게 다가가 속상한 듯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가, 이게 뭐니? 결혼했으면 그래도 집을 좀 더 잘 갖춰 놓아야 하는 거 아니야? 가구도 그렇고 가전도 너무 간소한 것 같아. 아내는 당황한 듯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요새 누가 가구랑 가전을 가득가득 채워넣나요? 이렇게 널널하게 집을 사용하는 게 요새 트렌드예요. 모르셨나요? 어머니는 쉽게 납득하지 못한 듯 한숨을 내쉬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들이 여기서 불편하게 지내는 건 안 되지 않니? 너희 집안에서도 결혼 준비에 힘을 써줬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야. 어머니의 말은 마치 상대 집안을 은근히 탓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 속에는 아파트 마련에 빚을 내면서까지 힘을 쏟은 자신과 비교되는 서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집안을 둘러보며 다시 한번 말을 꺼냈습니다. 아무래도 새 가구나 가전을 좀 더 드려야겠어. 내가 좀 도와줄 테니 너희도 신경 써서 집을 제대로 꾸미도록 해. 아내는 어머니의 말에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분위기에는 어딘가 어색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어느 날 처가댁 식구들과 어머니가 함께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어머니는 처가댁 식구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 점차 저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가 넘어가면서 어머니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저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 참 능력 있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이번에 결혼하면서 많은 걸 배우고 성장한 것 같아요. 어머니는 자부심을 가득 담아 말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분위기는 계속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는 살짝 목소리를 낮추고 장인어른을 향해 몸을 약간 기울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사돈분께 부탁드릴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아들이 앞으로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조금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아파트 마련하느라 저희도 여유가 없어서요. 어머니의 말에 장인어른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곧바로 덧붙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결혼 준비에 많은 걸 투자했잖아요. 게다가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며느리를 맞아들였으니 장인어른께서도 사업 자금을 조금 지원해 주시면 우리 가족이 더 화목해질 것 같아요. 장인어른은 다소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사업이라니 갑작스러운 이야기라 조금 당황스럽군요. 저희는 재산의 반은 기부할 것이고 반은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입니다. 딸은 출가 외인 아닙니까? 어머니는 장인어른의 반응에 약간 실망한 듯 보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웃음을 지어 보이며 덧붙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딸도 엄연한 가족이라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집안이 협력해서 미래를 더 밝게 만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우리 아들이 정말 열심히 할 겁니다. 어머니의 말 속에는 상대 집안에 대한 기대와 함께 아파트 마련을 위해 희생한 본인의 노력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엿보였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저는 어쩐지 복잡한 심경이 들었고 식사 자리는 어딘가 불편한 침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만남 이후 어머니는 점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어머니는 자주 한숨을 쉬며 무언가에 깊이 잠겨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아내가 근무하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평소 신뢰했던 병원이라며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생각이었죠. 병원에 도착한 어머니는 접수대에서 아내의 이름을 말하며 진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병원 직원이 그분은 의사가 아니십니다. 간호사로 근무하고 계세요. 라고 대답하자 어머니는 잠시 멍해지셨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내의 근무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결국 아내가 간호사로 일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셨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머릿속이 하얘졌고 다리가 풀리며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몇몇 병원 직원들이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지만 어머니는 눈앞이 흐려지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던 어머니는 충격과 허탈감에 휩싸였습니다. 아내가 병원에서 근무한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아무런 의심 없이 의사일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스스로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며 1등급 며느리라는 환상을 키워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깨닫고 어머니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눈을 감은 채 중얼거리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자책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보같이 속아 넘어갔을까? 내가 이 모든 걸 희생하면서까지 이 결혼을 성사시킨 이유가 무엇이었는데? 어머니는 아파트 마련을 위해 빚을 내고 처가댁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모든 게 자신이 쌓아온 환상 위에 세워진 모래성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더욱 선명해졌고 눈가에는 그동안의 스트레스와 피로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침대에 누워 한숨을 내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텅 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깊은 실망과 상처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다시 희망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손주가 생기면 처가댁에서 마음을 돌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결국 아이를 갖는 것이 두 집안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집에 찾아와 식사를 마친 후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가, 너희들 이제 슬슬 아이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안에는 뭔가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듯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직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어머니, 저희도 아직 결혼 생활에 적응 중이라서요. 어머니는 그런 아내의 반응에 약간 실망한 듯 했지만 얼굴에는 미소를 유지하며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아이가 생기면 내 부모님도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수도 있잖니? 우리 손주가 생기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그리고 아이가 생기면 너희도 더 가족의 일원으로 깊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거야. 어머니의 말은 겉으로는 손주의 탄생을 기다리는 할머니의 바람 같았지만 그 이면에는 분명한 계산이 있었습니다. 손주가 생기면 처가댁이 마음을 더 열고 나아가 재산을 나누는 문제에서도 양보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아내는 어머니의 의도를 눈치챈 듯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다정하게 손을 잡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우리 아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너희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야. 손주가 생기면 우리 집안도 더 화목해지고 내 부모님도 분명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거야. 어머니의 설득은 끈질기고 은근했습니다. 아이를 가지라는 말 뒤에는 단순한 바람이 아닌 두 집안의 관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어머니의 절박한 기대가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어머니는 불쑥 저희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어머니의 시선은 거실에 앉아 TV를 보며 과자를 먹고 있는 어린 처남에게로 향했습니다. 그의 편안한 모습에 어머니의 얼굴에는 짜증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을 둘러보며 눈살을 찌푸리더니
저와 아내를 번갈아 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니? 주말마다 여기가 내 동생의 놀이터야? 애가 집에 와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생각을 하겠어? 아내는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동생이 혼자 집에 있으면 심심해해서 잠깐 놀러 온 거예요. 매번 오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더 화가 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잠깐이라니. 내가 올 때마다 여기에 있던데. 이게 잠깐이야? 결혼한 부부 집에 동생이 이렇게 자주 드나드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너희가 아기 가질 생각을 안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어머니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처남이 앉아있는 모습을 가리켰습니다. 이렇게 집이 시끌벅적하고 다른 가족이 드나드는데 어떻게 신혼집 분위기가 나겠어? 아이를 가지려면 조용하고 안정된 환경이 필요하잖아. 이러니 너희가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거야. 아내는 억울한 듯한 표정으로 변명하려 했지만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동생이 자꾸 드나들면 너희 부부가 온전히 서로에게 집중할 시간이 부족해. 이래선 손주를 볼 날이 멀어지기만 할 거야. 어머니의 말에 집안 분위기는 한층 더 무거워졌고 아내는 결국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렇게는 안 된다 싶어 직접 처가댁을 찾아가 아파트에 들인 돈만큼이라도 돌려받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니는 긴장된 마음으로 처가댁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고 잠시 후 문이 열리자 장모님이 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아니, 무슨 일로 이렇게 오셨어요? 장모님은 뜻밖의 방문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차분한 표정으로 장모님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우리 아들 결혼 준비하느라 아파트에 많은 돈을 들였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힘들어서 그 돈만큼이라도 도와주셨으면 해서 왔습니다. 그 순간 집 안쪽에서 어린 처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내 물건 어디 있어? 장모님은 잠시 머뭇거리며 처남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해라. 엄마 손님 오셨다. 어머니는 그저 그 말을 흘려듣는 듯했지만 처남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근데 엄마, 우리 누나가 나 낳을 때 많이 아팠다며? 그래서 내가 엄마랑 같이 살게 된 거지?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멈칫했습니다. 누나? 낳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서 불길한 예감이 번져나갔습니다. 장모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처남을 조용히 시키려 했지만 이미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그 아이가 누구 아이라고 하신 거죠? 장모님은 순간 굳어버린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더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 아이는 제 딸, 그러니까 당신 며느리가 학창시절 사고로 생긴 아이예요. 그때 사정이 어려워서 제가 대신 아이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아이에 대해 말하지 않은 건 딸의 부탁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는 충격으로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에게 그런 비밀이 있었고 아무것도 모른 채 결혼을 성사시킨 자신이 한없이 바보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한마디도 더 할 수 없었고 그저 멍한 표정으로 문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와 차에 앉아 가만히 앉아있던 어머니는 속에서 올라오는 분노와 좌절 그리고 배신감에 손을 떨며 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고 그동안 쏟았던 노력과 희생이 한순간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을 받고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처가댁에서는 급히 119에 연락했고 어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저는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누워 계셨고 의료진은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장모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처남이 사실은 아내가 학창시절 사고로 낳은 아이라는 것, 그동안 이 사실을 숨기고 살아왔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우연히 듣고 쓰러졌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의식을 되찾은 뒤 저는 병실에 들어가 어머니를 향해 쏟아내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이게 뭡니까? 1등급 며느리라며 그토록 자랑하더니 결국 이렇게 모든 게 거짓이었잖아요. 그 완벽한 며느리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겁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한 채 저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최고의 며느리를 찾아주겠다고 이 결혼이 모든 걸 완벽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했을 때 믿었어요. 하지만 그게 다 거짓이었잖아요. 어머니의 그 욕심 때문에 제가 이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떨군 채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난 그저 너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요? 그게 정말 저를 위한 거였나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을 위해서 1등급 며느리를 고집하신 거예요. 그 때문에 제 인생은 거짓말투성이가 됐고 이제 와서 어떻게 감당하라고요?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 병실 문을 세차게 열고 나왔습니다. 병원 복도를 걷는 내내 분노와 배신감이 섞인 감정에 사로잡혀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 저는 마음을 굳히고 아내에게 이혼을 고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쌓인 배신감과 분노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고 어머니가 겪은 충격과 제 삶이 망가졌다는 생각에 아내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아내에게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저의 심각한 표정을 보더니 긴장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을 다잡고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쯤에서 끝내는 게 좋겠어. 이 결혼을 계속 이어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고 솔직히 난 지금 너무 힘들어. 그 순간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눈동자가 떨리며 저를 바라보는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나 임신했어. 그 말에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머금은 채 제 손을 붙잡고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나를 조금만 이해해줘.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생겼잖아.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우리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임신 소식은 너무 갑작스러웠고 모든 상황이 한꺼번에 뒤엉킨 듯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그동안 숨기고 살아왔던 거, 당신한테 말하지 못한 거 다 후회하고 있어. 하지만 제발 우리 아이에게 기회를 줘. 이 아이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잖아. 아내의 간절한 호소를 들으며 제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배신감과 분노는 여전히 가슴속 깊이 남아 있었고 저는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내의 임신 소식을 들은 후 모든 것이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제가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처가댁에서는 저희 부부를 위해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저희를 집으로 초대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일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우리 딸이 정말 미안해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길 바랍니다. 이제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희가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장인어른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30억 상당의 재산을 주기로 했다. 아이와 함께 시작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는 옆에서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크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오랜만에 보는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내밀어 제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을 거야. 나도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 손주도 생기고 이렇게 처가댁에서도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니 너도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살아가자. 우리 손주를 위해서라도 말이야. 어머니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함께 깊은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한테 무리한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이야. 하지만 이제 우리 모두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의 일은 모두 흘려보내고 앞으로의 삶을 생각하자꾸나.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저는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전히 아내에 대한 배신감은 남아 있었지만 이제 곧 태어날 아이와 두 집안의 지원을 받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간절한 설득과 처가댁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 갈등은 여전히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임신 소식과 처가댁의 도움 약속은 분명 큰 변화였지만 그동안 쌓여온 배신감과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살며시 놓고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받아들이기 전에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지만 이해하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들아, 너도 많은 걸 겪었으니 충분히 생각해 보렴. 시간이 필요하다면 기다릴게. 저는 방 안에 흐르는 무거운 공기를 가르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잠시 거리를 두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결정을 내리기에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